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민 기자님과 더불어서 아주 유익한 양질의 자료들과 더불어서 유럽 축구의 아주 화제거리를 다뤄보는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TMF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김민재 선수 그리고 해리케인 선수, 여기에 이 두 선수가 포함되어 있는 바이에른 뮌헨이 어떻게 지금 플레이 내용이 변화하고 있는지를 김현민 기자님께서 또 아주 일목요연하게 포인트만 딱딱 짚어서 그 학원 강사 혹시 해볼 생각은 안 했었어요? 아니요, 전혀 전혀 안 했어요. 말을 잘 못해서요. 네. 근데 선비 타입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돈 많이 버는 거에는 소질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어쨌든 저희를 위해서 원투펀치에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아주 항상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오늘은 김현민 기자님이 보여주시는 정말 일목요연한 김민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의 변화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스탯을 일단 보기 이전에 그냥 제가 드는 생각은 저는 아주 정량적이시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정성적인데 김민재 선수의 여러 가지 영향력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패스도 있고 뭐 경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수비 지표들이 있을 텐데 점점 좋아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좋아질 뿐 아니라 지난 경기 이제 더리트가 나왔을 때는 보면은 상대 파트너에 따라서 하는 역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것까지도 김민재 선수는 그냥 뭐 알아서 다 적응하는 선수죠. 예, 그러니까 우파메카노랑 있을 때는 약간 좀 우파메카노가 더 전진을 하고 김민재 선수가 뒤에서 쓰는 역할을 했다면 조금 받쳐야죠. 더리트랑 같이 뛸 때는 본인이 좀 가야죠. 나가서 약간 좀 나폴리 시절이 조금 떠올랐어요. 앞에서부터 부딪혀가지고 상대를 아예 그냥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좀, 그래서 야, 이게 바로 나폴리 시절에 우리가 보던 김민재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원래 이제 우파메카노 선수가 아니라 덜리우트 선수를 사실 보다 주전으로 프리시즌에 뭐 그런 예측도 많이 했었잖아요. 우파메카노 선수가 뭐 아시다시피 지난 시즌에 좀 트라우마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예측들을 했는데 그때는 이제 김민재 선수가 많이 나갈 거를 예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시즌 뚜껑 딱 열고 보니까 운동 능력이 뛰어난 우파메카노 선수 그리고 몸 상태가 100%가 아닌 더리우트 선수 이렇게 비교가 되면서 오히려 김민재, 우파메카노 이렇게 됐을 때는 그래도 우파가 나가고 민재가 뒤를 받치는 게 바이에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안정적인 구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다가 또 이제 덜리우트가 나오니까 또 이제 롤이 달라지는. 그리고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조합을 짜느냐에 따라서 제각각의 매력이 있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더리우트가 이제 전반전만 뛰고 경미한 부상이 있어서 또 교체 아웃됐었거든요. 그래서 우파메카노가 나왔는데 완전히 조금 스타일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좀 재미있게 보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살펴볼 거는요, 김민재 선수의 경기별 이제 스텝 변화, 수비 쪽 스텝 변화를 보려고 하는데요. 왼쪽부터 이제 브레멘전, 아우크스부르크전, 메넨글라드바흐전, 레버쿠젠전, 보훔전 이제 수비 기록인 건데요. 보시면은 딱 보이죠. 일단 뭐 클리어링이 확실하게 갈수록 늘어나고 있죠. 처음에 그러니까 하나, 둘, 셋, 10개. 와. 네. 갈수록 늘어나는 게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건데요. 그리고 이제 수비 관련된 전체 스탯도 갈수록 올라가는 모습이긴 해요. 예를 들어 뭐 인터셉트도 처음에는 없다가 이제 나중에는 생겼고요. 여기에 에어리얼 듀얼, 공중볼 경합 아닙니까? 공중볼 싸움에 있어서도 세 번째 지표에서부터 11개, 네 번째는 좀 줄었다가 다시 8개 경합에서 또 7개 성공. 그건 레버쿠젠전은 왜 줄어들었냐면요, 레버쿠젠이 공중볼을 아예 안 하는 팀이에요. 레버쿠젠은 분데스리가에서 독보적으로 공중볼을 적게 따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경합할 일이 별로 없었다. 유일하게 그러니까 10회를 넘기지 않는 팀이에요. 레버쿠젠은. 그 팀 자체가 공중볼에 약점이 있기 때문에 아예 하질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중볼을 따낼 일 자체가 없었던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훔전이 저는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왜냐면은 보훔이 공중볼에 정말 강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공중볼 강한 선수가 또 특별히 있죠, 보훔에.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에서 보훔이 투톱을
아디에이하고 이제 그 아사노하고 두 명의 발빠른 공격수 두 명 투톱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배우를 치겠다 이렇게 나왔으나 이제 이른 시간에 실점을 계속하니까 네. 결국 장신 공격수인 호프만을 투입을 했었거든요. 이른 시간에 38분에 투입을 했는데 호프만 같은 경우는 195cm의 장신입니다. 거기다 지난 시즌 8골로 이제 그 보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던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 공중볼 그 경합도 가장 많았고 획득도 가장 많았던 선수예요. 필 크룩 선수를 앞선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근데 김민재 선수가 필 크루크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지만은 공중볼에서는 조금 고전을 했었거든요. 근데 필 크룩만 앞서는 게 아니라 케빈 베렌스도 앞서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 기록으로는 지금 뭐 4위로 내려앉긴 했지만은 이게 그가 이번 시즌은 조금 교체 아웃 때는 그래서 239분밖에 뛰지 않았잖아요. 위에 있는 선수들이 다 300분을 넘긴 반면에 거기다가 또 이제 오르데츠가 바로 보훔 센터백이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보훔이 얼마나 공중볼에 강한 팀인지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중볼 경합에 있어서 가장 강한 선수가 5명 안에 2명이 들어있는 팀이 보움이다. 예. 근데 그 팀을 상대로 공중볼을 8회 경합해가지고 7회를 했다는 건데요. 이게 그 이번 경기에서 볼 경합 승리, 그러니까 승리 마이너스 패배를 해가지고 누가 가장 잘했는가를 보는 건데 김민재가 가장 높거든요. 네, 8개에서 마이너스는 하나밖에 없어서 7개의 플러스가 있어요. 네, 근데 저 중에 빗금이 된 게 공중볼이에요. 네. 공중볼은 8회 경합을 해가지고 7회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호프만이 밑에 있는데 호프만은 공중볼 3회 경합해가지고 1회를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기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네요. 그렇죠. 네. 김민재한테 공중볼에서 완전히 밀린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김민재 선수의 패스 스탯을 보려고 하는데요. 패스도 갈수록 숫자도 많아지고 성공률도 점점 더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볼터치 숫자도 갈수록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 스탯은 그런데 참고적으로 분데스리가 1라운드부터의 스탯이죠? 예, 그렇죠. 분데스리가 1라운드부터 5라운드까지. 예, 여기는 슈퍼컵 라이프치히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유하고의 챔피언스리그도 빠져 있는 건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김민재 선수가 갈수록 이제 그 볼 전진 패스라던가 캐리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뭐 보험전에서 일단 가로치기 이제 볼 전진 패스잖아요. 가장 이제 맨 끝쪽으로 가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은 볼 전진 패스를 한 거고 또 이제 볼 전진 캐리도 사네, 코마, 우파메카노 후반전만 뛰고도 저 선수가 얼마나 이제 전진성이 강한 선수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파메카노의 민재까지 바이에른은 저 센터백들의 캐리가 상당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캐리 합으로 따지면은 엄청난 수치예요, 지금. 네. 예. 거기다가 이제 보험전 패스 네트워크를 보더라도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게 짙을수록 이제 패스를 많이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폰소 데이비스한테 가장 많은 패스를 줬지만 그 다음으로는 코망한테 네. 바로 이제 그 공격진으로의 패스를 곧바로 이제 공급을 할 줄 안다. 반면에 더리우트, 사실 그 더리우트가 주전 경쟁에서 밀린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 현지에서도 다양한 분석들이 있는데 더리우트는 패스를 김민재에게 많이 주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더리우트가 조금 도전적인 패스를 하지 않기 때문에 투엘 감독이 우파메카노와 김민재를 조금 더 선호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 이제 더리우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그러니까 아약스 시절에는 도전적인 패스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서 아직 어린 선수가 김민재보다도 어리고 우파메카노보다 어린데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거 저 정확한 번역이 맞아요? 예. 나이 얘기를 한 게? 예, 그 팟캐스트에서 그러니까 아니 본인 입장에서 내가 나이를 좀 먹으면서 내가 나이를 좀 더 먹으면서 안전한 패스들을 구사하고 있다. 근데 조금은 도전적인 패스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문제로 인해서 자기가 이른바 서드 옵션으로 약간 밀리고 있는 느낌을 알겠죠, 당연히. 예. 그리고 이제 이거는 김민재 선수의 히트맵 변화인데요. 이것도 뭐 그니까 브레멘전부터 시작해가지고 5라운드까지의 순서대로 있는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점 더 히트맵도 짙어지고 더 이제 커버 범위까지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네, 특히 이제 레버쿠젠전, 보훔전 상당히 넓었어요. 예, 특히 이제 레버쿠젠전 같은 경우는 상대가 레버쿠젠 워낙 이 팀도 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박스 안 수비가 많았던 거였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박스 안에서의 히트맵이 많았던
많았고 이제 보험전은 그렇게 뭐 수비적으로 할 게 없더라도 좀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거 이거는 약간 조금은 더리우트와의 이제 그 호흡을 맞추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도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 그 보험전 그 전반전과 후반전의 히트맵을 놓고 보면은 좀 차이가 명확하게 보이죠. 더리우트와 함께 뛸 때는 조금 더리우트와 둘 다 이제 조금은 내려앉으면서 플레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더리우트 선수 있을 때는 그래도 김민재 선수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좀 올라갈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요? 뭐 조금 더 올라갈 필요성은 있긴 하지만은 뭐 상대가 그래도 그러니까 빌드업을 계속 주고받고 하다 보니까 예, 이 히트맵이라는 게 그가 수비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은 빌드업을 주고받는 그런 상황도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많이 받는 그런 특히나 이제 울라이가 패스가 안 됐잖아요. 노이어가 아니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지난 맨유전에 울라이가 조금 미스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내려와서 플레이를 하는 반면에 그리고 아마 이게 덜리우트 선수 히트맵이 지금 없어서 그런데 예. 덜리우트보다는 김민재 선수가 저게 아마 높은 지역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파메카노랑 같이 뛸 때는 둘 다 이제 워낙 둘 다 커버 범위에 자신이 있다 보니까 아예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는 우파는 아마 저거보다 더 높은 지역에 히트맵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그 공격 위협도 그래프를 놓고 보다도 전반전에 보움이 거의 뭐 공격을 못했죠. 예, 근데 이제 후반전은 그나마 그래도 보움이 한번 위협적인 공격을 한 적이 있는. 예, 하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공격은 더 많이 하는 시간대는 우파메카노와 함께 있을 때가 더 많이 나오는 그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바이언이 그 보움전에 이제 7대0 대승을 거뒀는데요. 근데 이제 그 바이언이 사실 맨유전부터 특히 맨유하고의 후반전부터의 공격이 확실하게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반 초반에는 케인이 고립되고 그리고 이제 사네가 계속 혼자 플레이를 하다가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도리어 맨유한테 역습을 허용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한 20분부터 바이언이 제대로 이제 공격을 쭉 이어가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 제대로라는 의미는 어쩌면 이거죠. 그러니까 케인 선수와의 궁합이 이제 바이에른이 맞아가기 시작한다. 네. 그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엘 감독이 경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한 게 있었는데요. 그 케인한테 이제 새로운 롤로 플레이를 하도록 이제 지시가 중간에 들어갔고, 그게 바로 이제 케인이 내려와서 플레이를 풀어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측면에 있는 사네라던가 그나브리가 박스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그러면서 이제 케인이 조금은 볼백을 하는 그런 역할을 시킨 건데 이게 결국은 통하기 시작하고 있고, 사실 케인이 토트넘에서 잘하던 게 그거기도 하죠. 그거죠. 그리고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유니폼 처음 입었을 때 그 경기들을 보면 그냥 너무 볼과 연관이 안 되면서 그냥 덩그러니 혼자 있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원래 케인 선수가 그렇게 플레이하는 선수가 아니죠, 사실. 그렇죠. 너무 박스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왼쪽이 이제 맨유전이고, 그리고 이제 중앙이 이제 보움전의 이제 그 히트맵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침내 하프라인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그래서 플레이를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그 맨유전과 그리고 또 이제 보움전의 세부 스탯들인 건데요. 확실히 그 케인 선수가 이전 4경기보다 경기 영향력이 올라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4경기에는 경기당 볼 터치가 31회였는데 맨유전에는 35회, 그리고 또 이제 보움전에는 39회까지 올라갔고요. 또 이제 그 이전 4경기에는 경기당 패스 성공이 11회였는데 이제 그 맨유전에는 20회를 성공시켰고, 또 이제 보움전에는 14회를 성공시켰고요. 그러니까 바이에른 뮌헨과 이제 투엘 감독 그리고 동료 선수들이 케인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하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그리고 서로 이제 호흡이 맞아 떨어지기 시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이제 패스 성공률도 이전 4경기에는 66.3%였는데 도리어 패스 성공률도 내려오니까 더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맨유전 71%, 그리고 보움전 70%, 그리고 이제 그 키패스도 0.25회. 사실 그가 4경기에서 키패스 딱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제 맨유전엔 4회, 그리고 또 이제 그 보움전에는 3회를 키패스를 기록을 했고요. 또 도리어 슈팅 숫자도 늘어났어요. 이게 그가 케인이 내려오니까 상대도 케인을 풀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빈 공간이 생길 때 들어가서 슈팅을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찬스들이 생기면서 전반적인 스탯들이 다 올라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 보움전의 득점 찬스 리시브도
추포모팅이 가장 많았습니다. 아, 추포모팅 선수가 리시브를 많이 했다는 얘기 자체는 오히려 케인 선수가 잘 풀어줬다라는 말하고도 통하는 바가 있죠. 예, 그리고 평균 위치가 도리어 추포모팅이 가장 위였고 예. 케인이 살짝 밑이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케인이 이제 가짜 9번, 10번 롤을 뭐 좀 9.5번 예, 나름.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보험전 공격 시퀀스 관여에서도 케인 선수가 2위를 기록한 거죠. 사네가 1위고. 그러면서 사네의 영향력이 갈수록 더 올라가고 있어요. 그냥 맨유전도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이 됐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케인 선수가 조금 내려왔을 때 사네 선수가 앞으로 잘만 해주면 소니와 약간 유사하게 될 여지도 있죠. 예. 그리고 그 대표적인 장면이 바로 이제 보험전 세 번째 골 장면이었죠. 예. 케인이 하프라인 밑에서 미친 장거리 스루 패스를 한 번에 보내준 거를 사네가 받아서 골키퍼와 1대1 찬스에서 왼발 슈팅으로 골을 넣은 거였습니다. 네. 이제 케인, 사네 뭔가 조합이 나올 어떤 조짐이 지금 보이고 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케인 선수가 바이에른 선수는 역대 분데스리가 데뷔 5경기 기준 최다골 7골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역대 바이에른 선수에는 게르트 뮬러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포함되는 카르하인츠 루메니게도 포함되는 예. 네, 그 선수들보다 지금 앞섰다는 거죠. 데뷔 기준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케인 선수가 분데스리가 역대 최초 데뷔 기준 5경기 두 자릿수 골의 공격 포인트를 달성을 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르트 뮬러, 레반도프스키, 뭐 루메니게뿐만 아니라 엘링 브라우트 홀란드 선수를 앞섰다는 거 아니에요? 예. 엘링 홀란드 선수. 홀란이 이전 기록자였거든요. 네. 데뷔 기준 5경기 8골을 넣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케인은 골에서는 7골로 홀란만큼은 못 넣었으나 도움이 이제 3개가 있었기 때문에 공격 포인트는 10개. 홀란은 어시가 없었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현재 분데스리가 득점왕 경쟁이 상당히 흥미롭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기라시. 예. 오. 기라시가 현재 10골로 유럽 5대 리그 최다골이에요. 그 공격 포인트 합산도 혹시 최다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그러면서 기라시가 지금 미친 득점 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선수가 쾰른 시절에 정말 골을 못 넣어서 막 한탄을 자아내던 선수였는데 이번 시즌 미쳤습니다. 막 골키퍼가 붙어 있는데 그걸 살짝 넘기는 슈팅으로 지금 그 골만 3골을 넣었어요. 그 정도로 조금 득점 감각이 올라 있고 또 이제 케인이 7골로 2위고 또 이제 보니페이스가 또 멀티골 넣으면서 6골. 예, 지금 보니페이스 지금 최전방 공격수 원하는 팀들이 다들 노리고 있죠. 네, 보니페이스 선수가 약간 또 그 움직임 자체가 이른바 좀 몬스터 같은 느낌이 있죠. 네. 도리어 등지는 그런 플레이는 어떤 의미에서 선배인 오시맨보다 더 낫다라고 보일 정도예요. 네, 나이지리아 참 인물 많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나이지리아 공격수들이 각 리그마다 다 지금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거기다가 아워니까지 있으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그 슈퍼초코인 텔도 뭐 매번 나올 때마다 그렇죠. 미친 활약을 펼치면서 이번에도 골을 넣으면서 이번 시즌 선발은 단 한 경기도 없는데 73분 뛰고 4골이 도움. 그러면서 이제 그 14분당 1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고요. 네, 이 페이스면은 저 올레구나 솔샤르를 꺾겠는데요. 거기다가 18분당 1골을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텔 같은 경우는 슈퍼컵 때 굉장히 이제 좀 완벽한 득점 찬스들을 그것도 이제 빅 찬스를 2번이나 놓치는 건 부진을 보이면서 조금은 악플을 굉장히 많이 받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서양 사회에서도 이 냄비가 뭐 끓었다 식었다 하는 게 이 마티스텔 선수 보면은 아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텔 같은 경우 지금은 팬 페이보릿이자 선수 페이보릿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다 좋아해요, 마티스텔을. 그러니까 사람 팔자 알 수 없다는 것을 텔 선수가 짧은 기간 동안에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도 텔은 내 뒤를 이을 선수다. 모든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이제 이건 맨유전에 이제 골을 넣고 나서 이제 한 어린 팬이 이제 텔한테 유니폼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 팬을 직접 끌어내렸어요. 관중석에서 끌어내려가지고 유니폼도 주고
축구화까지 선물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찬사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투엘 감독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테리 벤치인 거는 상당히 불공평한 일이다. 그는 선발 출전할 자격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계속 경기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앞으로 선발 출전할 기회들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어쨌건 그 바이언은 선수단이 전체적으로 마침내 조금 맨유하고의 후반전부터 맞아떨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민재 선수의 여러 가지 영향력 그리고 파트너별 적응력 여기에 케인 선수에 대한 어떤 팀 전체적인 이해도의 증가 여기에 텔 선수가 또 아주 중요한 선수로서 이제는 입지를 굳히기 시작했다는 거 네. 모든 면에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은 이제 궤도에 접어든다. 그리고 사네가 이번 시즌은 기복 없이 잘해주고 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무시알라가 부상이었는데 복귀하자마자 바로 맨유전에 또 미친 드리블들을 선보였다. 그러니까 좀 잘 나가는 팀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제가 그러니까 그 시즌 초반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팀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는 레버쿠젠이 더 낫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은 그러니까 바이언도 레버쿠젠만큼 올라왔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제 그 바이언의 한 가지 리스크라면은 선수층. 1군 선수단이 단 22명밖에 되지 않는데 이거는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적죠. 센터백이 3명밖에 없고. 근데 더리우트 또 이번에도 경미한 부상을 당했죠. 그러면은 또 이제 그 주중 포칼 경기 때 우파메카노와 김민재가 선발로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 프로이센 윈스터와의 이제 대결인데 그 정말 김민재 선수 또 나옵니까 선발로? 지금 키커즈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약간 좀 과도하지 않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챔피언스 리그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경기 원래라면은 그가 더리트와 우파메카노를 내보내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 프리시즌에 저도 이제 바이에른 뮌헨 경기도 중계하고 했지만은 좀 어린 선수들 중에서 그냥 쓸 선수 없나요? 부만이 있는데 이 선수가 프리시즌에 부상으로 한 경기도 못 나왔어요. 그나마 그가 왼쪽 풀백은 예를 들면 크레치가 나름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번 경기에도 교체 투입되고 근데 부만은 프리시즌에 부상 후 못 나왔기 때문에 쓰기 조금 까다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근데 그 포칼까지 주전 라인업으로 계속 소화한다는 거는 조금 이제 무리가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거기다가 지금 뭐 바이언 같은 경우는 전문 센터백 3명이죠. 그리고 전문 오른쪽 풀백 부나사르는 사실상 없는 선수라고 치면은 그럼 마즈라이 1명이죠. 그리고 전문 중앙 미드필더 라이머, 고레츠카, 키미 3명이 전부죠. 여기는 너무 뎁스가 얇다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가운데 이제 그 바이언 같은 경우 현재 뭐 1위에 올라서고 있긴 하지만요. 당장 뭐 주중에 이제 프로이센 민스터하고의 포칼 경기가 있고요. 이게 원래 슈퍼컵 있을 때 열려야 되는데 밀린 거죠. 일정이 밀려서 주중에 또 경기를 가져야 되고 곧바로 라이프치히 원정을 떠나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챔피언스 리그 코펜하겐 원정 경기 있고 코펜하겐이 물론 이제 바이에른에 비해서 약팀이긴 한데 은근히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프라이부르크도 지난 시즌에 포칼 8강전에서 바이언한테 2대1로 승리한 팀. 라이프치히는 지금 2연승이잖아요. 바이언 상대로. 지난 시즌 후반기에도 33라운드 승리하고 또 이제 슈퍼컵에서도 승리하고 그리고 마인츠 원정도 지난 시즌 바이언이 후반기 때 패한 게 바로 마인츠 원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 경기 사이에는 이제 A매치 주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포칼, 라이프치히, 코펜하겐, 프라이부르크까지 이어지는 일정은 분명히 좀 쉽지 않은 일정으로 보이고 그리고 A매치 직후에 또 마인츠 갈라타사라이예요. 그러나 A매치 직후의 경기면은 도리어 마인츠가 더 유리하죠. 왜냐면 대표팀 선수가 더 적으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이제 갈라타사라이 이스탄불 원정을 떠나야 되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도 다름슈타트전이 조금은 쉬운 경기라고 할 수 있고 약간 그래도 좀 조금 쉴 수도 있는데 그런데 바로 다음에 도르트문트.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까다로운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이언은 전반기는 어떤 식으로든 버티고 어쩌면은 그가 더리우트를 전반 종료와 동시에 바로 교체아웃 시킨 거는 이게 경미한 부상이더라도 부상 방지 차원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무시알라에 대해서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맨유 전에 약간 부상이 있긴 했대요. 근데 그 보험 전에 교체 투입 시킬 수 있었대요. 근데 안 한 이유가 리스크를 지기 싫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감독이. 부상자가 더 늘어나게 되면은 바이에른은 더 큰일 나니까 네. 그러니까 조금만 이상해도 일단
보호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 메넨글라드바흐전을 앞두고 김민재 선수 훈련에서 뺐잖아요. 네. 그때도 김민재 선수가 약간 그 근육 통증을 호소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김민재 선수는 훈련을 하려고 했는데 초해 감독이 훈련하지 말라고 그냥 돌려보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예방 조치를 바이에른은 지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밖에 없다. 왜? 네. 선수층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요. 자, 사실 김민재 선수의 이 스탯 변화 추이에 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부탁을 애초에 드렸었는데 네. 뭐 해리 케인도 나오고 마티스텔도 나오고 전체적인 바이에른 뮌헨 전체의 또 변화상 그리고 바이에른 뮌헨의 잘 나가는 점, 잘 나가기 시작한 점 여전히 좀 불안감이 있는 점까지도 김현민 기자님께서 정말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역시 믿고 보는 또 김현민 이런 거를 오늘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이에른 뮌헨 뭐 이대로 나가면은 어쨌든 올 시즌 전체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가진 트로피에 다 도전하는 게 항상 바이에른 뮌헨의 네. 목표 아닙니까? 뭐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그러니까 뭐 부상만 조심한다면은 지금 올라온 모습 보면은 충분히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노려볼 수 있는 그건 베스트 11만 놓고 보면은 트래블 어겐? 그거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전제 조건이 따르려면은 겨울에 무조건 영입해야 된다. 네. 그리고 겨울까지는 어떻게든 부상을 피해야 된다. 그나마 분데스리가가 겨울 휴식기가 있잖아요. 휴식기 제일 길죠 뭐. 그러니까요. 그 휴식기 때 무조건 보강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은 결국 장기 레이스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어쨌든 김현민 기자님의 말씀은 겨울 휴식기 동안에 어떤 선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바이에른 뮌헨이 또 한 번 올 시즌 대업을 한번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고 여기에는 분명히 김민재 선수, 해리 케인 선수 이런 영입 여기에 또 마티스텔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큰 몫이 되리라는 김현민 기자님의 또 좋은 예상을 들어볼 수 있었고요. 저희 원투펀치 김현민 기자와 함께하는 TMF 투머치 풋볼 시간은 이것으로서 마치겠고 다음 편에도 저희는 다시 흥미롭고 아주 유익한 알찬 주제로서 찾아뵈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